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 남부와 중부 먼바다, 서해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국정감사 2주차, 오늘은 감사원에 대한 국감이 있었는데요, 시작 10분여 만에 파행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딴 표적감사 논란,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 문자메시지 논란을 두고 치열한 여야 공방 주고받았습니다. 현장 분위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발언해 정치권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의 언어다. 유승민 전 의원도 천박한 발언이다,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연일 불거지는 막말 논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가박당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설전을 벌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번에는 김의겸 대변인과 미국 철장을 놓고 장애 설전 이어갑니다. 요즘 말만 하면 화제고요, 말만 하면 또 뉴스가 됩니다. 한동훈 장관 따박따박 한 말도 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요즘 정치에서 들여다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0월인데요 초겨울 느낌 나요. 벌써 패딩 입었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올 아침, 올가을, 오늘 아침이 올가을에서 가장 추웠다죠. 네, 이제 겨울옷 꺼내야 되는데 준비 슬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아직 가을이 남았습니다. 이 귀한 가을 어떻게 보내실지. 가을인데요, 가을만 되면 쓸쓸해요, 외로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을 남자 김재동 씨 모십니다. 요즘 하고 있는 연애, 그리고 요즘 뭐가 안 풀려요, 누가 미워요, 인생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재동 씨가 풀어드립니다. 정답을 드리지는 못해도요, 아마 김재동 씨가 더 나쁜 경험담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겁니다. 하나하나 잘 듣는 데는 선수니까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2부에서 김재동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인생 상담, 특별히 연애 상담 같이 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저 이거 풀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환율이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2.8원이나 오른 달러당 1,435.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500원대로 갈 것 같습니다. 마구 오릅니다. 네, 전 거래일 대비 상승폭 기준으로는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었는데요. 환율 오르면 또 코스피 떨어지는데.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전 거래일 대비 1.83% 하락한 2192.07로 장을 마감했고요. 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5%나 내려간 669.5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나스닥도 2년 내 최저 수준이랍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9월 실업률이 개선되면서 통화 긴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에 미국 증시도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떨어집니다. 안 오르는 게 없어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서민 겨울나기 찬바람 부는데 무서워요. 걱정이에요. 이런 얘기인데 정치권에서 이런 서민들의 고통, 서민들의 소리에 좀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합니다. 국감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감사원 국감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정회됐어요. 대통령실과 연락했느냐? 이렇게 유병호 사무총장한테 물어봤는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감사원 국감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잠시 후에 박주민 의원과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일 한미일 얘기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라면서 이 북한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한일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을 받고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반박했고요.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도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 얘기했는데 또 했네요. 네, 또 했는데 대통령이 한미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국방력 수준, 국방비 순위 다시 10손가락 안에 드립니다. 세계 6위 국방 대국이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주 국방 얘기 조금 더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왜 자꾸 일본 얘기할까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깊숙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의 2인자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전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자신 SNS에 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썼습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요?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왔는데요. 이 얘기를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요. 글을 썼어요. 네, 동학 독립운동 당시에 고종이 청나라를 불러들이자 일본군이 텐진 조약을 이유로 함께 들어온 것이다라고 했고요.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왕조를 집어삼킨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국군을 걸고 쓰러져가는 조선왕조는 그냥 집어삼켰다. 이게 지금 공당의 대표가 한 얘기라고요. 민주당에서는 비판 쏟아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정진석 위원장 발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천박한 친일 역사의식이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라고 주장했고요.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제국주의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했던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들이 설파했던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비판을 친북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이 문제를 지적하면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로 색깔론 공세를 편다라면서 해방 이후 친일파와 다름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좀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조금 살펴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근데 썩어 문드러진 우크라이나 내부 정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일본 제국주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역사를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저희가 깊이 고민해 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또 소환됐습니까? 네, 경찰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이 증거인멸 무고 혐의를 수사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8일 소환이 이뤄졌다고 하고요. 자정을 넘겨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권 경쟁 이어집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서로 실명을 거론해가며 출마와 불출마를 종용하는 등 당권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SNS에 유승민, 나경원 두 분 모두 출마하시길 희망한다라고 했고요. 김기현 의원
대변은 대선 주자는 전대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배신 경력 있는 사람, 이미지 정치인, 소신 없는 수양버들은 나오지 말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배신 있는 사람 나오지 마라. 이미지 정치인 나오지 마라. 이미지 정치인은 누구예요 또? 민주당은 뒷전이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당권 경쟁. 예. 그래서 지금 주자들끼리 굉장히 계속 현재고 세게 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MBC 다시 겨냥합니다. 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MBC를 향해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이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이 필요하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문제는 비속어가 아니라며 동맹국 정상을 비하하는 듯한 자막을 의도적으로 썼고 또 확대 반복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문제는 언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게 국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사소한 문제, 사소한 실수라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이게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지혜인데 또 다시 또 언론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좀 역할을 더 좀 잘해야 됩니다. 지금 왜 대통령실은 능력을 숨기고 있냐 이렇게 국민들한테 질타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제고사 부활 지시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 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원하는 모든 학교는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하는 모든 학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얘기하면 거의 모든 학교가 그냥 다 하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라고 했고요. 이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서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에서도 자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고사 부활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지 교육이 또 잘 돌아갈지 이건 또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476명입니다. 어제보다 6,500명 정도 늘면서 다시 10,0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추위가 시작되면서 코로나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독감도 온다면서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502님께서 독립운동가들은 누구와 싸운 건가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신 분들께 죄송하고 답답해서 눈물이 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는 감사원 감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부터 보복감사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문자 메시지를 대통령실하고 또 이렇게 보내기도 했어요. 자, 오늘 국감 처음부터 팽팽하게 여야 맞섰는데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현장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감 때라서 다들 바쁜 것 같습니다. 국감 때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는데 박 의원님 밥 먹고 잠도 좀 자고 그러십니까? 네, 밥 잘 먹고 있고요. 잠은 좀 부족하네요. 네. 맨날 잠 안 자고 그렇게 일을 하시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원 국감 아침 10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근데 시작 못하고 막 파행하더라고요. 네, 파행은 아니고요. 예. 본질이로 안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사위원들, 그러니까 감사원은 아시다시피 감사원장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들이 있어요. 예. 감사위원들도 이제 감사장 내부에 앉아있게 하고 필요하면 네. 감사위원들한테도 질문을 좀 하게 하자. 예. 그렇게 해줘라라고 예.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받아들여지면서 그게 왜 필요한지, 그게 왜 안 필요한지 이런 설왕설래를 하느라고 오전 시간 상당 부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안 되죠?
뭐 여당 의원님들은 관례가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과거에 이제 몇몇 사안에서는 감사원장이 아닌 감사위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가지기도 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번에 보면은 이제 보도들 통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예.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예. 뭐 감사 대상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음대로 정해서 막 감사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가 조금 무시됐다 이런 반론 계속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감사위원들한테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감사위원에게 질문해야 될 필요성이 컸는데 결국은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자, 감사원 이것부터 물어보고 싶은데 문자 메시지 대통령실하고 주고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뭐라고 합니까? 본인은 이제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고 보도 나온 것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답을 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정상적이라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짚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규정에 감사 결과만 대통령 쪽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네. 이렇게 뭐 시시콜콜하게 물어보는 것들 다 뭐 전화면 전화로 문자면 문자로 다 보고하고 알려주면 사실상 감사원의 독립성 어떻게 보장되냐라고 질문했는데 답변했는데 뭐 본인들은 아무 문제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이탄희 의원이 유병호 사무총장 문자 보냈다는 총장하고 문자를 받은 이관석 국정기획 수석이 어떤 사이냐 평상시에도 문자를 보내냐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답변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거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문자 자체가 한두 번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이처럼 읽혀지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사실 그런데 뭐 변호사셨으니까 물어보는데 감사원과 대통령실 간에 이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고 내용을 상의한다. 이거 감사 받아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지적한 게 그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독립성이 강력하게 보장된 기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법 42조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얼마 전에 바꿉니다. 바꿔서 중요 사안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바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결과도 아니고 과정상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을 이렇게 언론 대응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더 만약에 이제 상상을 더 해보자면 수시로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뭔가 감사가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그렇죠. 적절하지 않죠. 중요한 일도 아니고 사소한 일까지 보고했다 이렇게 의심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는군요. 그런데요, 여러 과정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들의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절차 무시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의결 없이 감사를 진행했다가 최근에 의결을 통해서 하반기 감사 계획에 포함시킨 거는 자기네들도 인정을 합니다. 네.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굳이 회의록을 안 봐도 그런 사실은 이미 인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이제 감사를 안 했다가 나중에 감사 계획에 포함 안 시켰다가 감사 계획에 이제 하반기에 포함시킨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언론 보도에서 지적됐던 부분이 이제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됐죠. 예. 아, 그래요? 네. 저는 또 감사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받는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공직자가 공직자에 있을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감사받는 건 맞는데, 그 전에 민간인이었을 때, 그 전에 정당인이었을 때,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대략 한 7,000명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는 건데 그 요구한 정보가 보니까 KTX나 이런 기차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하이패스라고 그 고속도로 통과할 때 그 내역. 네. 심지어는 코로나 감염 여부 같은 내밀한 이게 건강이라든지 질병 관련된 건 내밀한 개인정보로 분류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달라 그래서 다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공무원도 아니었던 시절, 민간인 시절의 자료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근데 감사원의 대응은 너무 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가 아니라 민간인 시절 자료는 파악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거 좀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미 자료를 다 받아놓고 파기만 하면 그 이미 형성됐던 불법 행위의 불법성이 없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안 되죠. 예. 네. 근데 너무 태연하게 그냥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파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들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간인 사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게 헌법을 이거 위반하는 내용인데 이거 예전에 윤석열 검사라면 바로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이게 수사할 내용인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이건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 박주민 의원님. 네. 방통위 관련돼서 오늘 그 국감에서 꼬집던데요. 방통위 감사에 대해서 감사원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있더라고요. 열정적이에요. 네. 정기감사치고는 좀 평상시 정기감사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투입됐다라는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포렌식 절차가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통이나 권익위. 포렌식이라는 게 뭐냐면 디지털 정보 저장 매체,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저장 매체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그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인데 이게 좀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는 제대로 좀 설명 안 하면서 강압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이 절차를 진행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의 지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감사라고 하지만 그 다른 것까지 사생활까지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짚는 거는 이거는 인권 침해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공무원들 사회가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요청하고 정보를 받아가는 방식도 아까 포렌식과처럼 막 진짜 강압적으로 이렇게 받아가는 사례들이 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공무원 사회들이 이제 경직되는 동시에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감사원의 핵심이라고 하죠. 유병호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탈원전 정책을 조기 폐쇄한 월성원전 관련해서 감사를 주도했던 인물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원전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네. 이번에 이제 재산 등록 대상이 처음 되면서 이제 재산 등록을 했는데 봤더니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자녀들이, 옛 두산중공업이죠. 원전 관련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가장 굴지의 기업인데. 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 주식을 갖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5천만 원씩, 이렇게 좀 증여를 해줬고 그걸 경제 공부 삼아 아마 자녀들이 알아서 구매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아는데. 네, 경제 공부를 하필이면 원전 관련된 기업을 했네요. 그리고 각자에게 알아서 맡겼으면 두 자녀가 산 주식이 좀 종류가 달라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해명이 속 시원하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원전 관련된 감사를 하던 감사원인데. 그것도 물어봤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발언 사과하던가요? 아니요, 이거는 지난번 이제 업무보고 때 관련된 질의를 저희가 했었고, 그래서 자기 발언의 취지가 좀 오해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하고 일치되는 대목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좀 다르게 이제는 얘기하지만 행동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 관련된 것만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아니 오늘 종일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요. 네. 자, 조선은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제로 일본에 병합됐다고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또 그게 그렇죠.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이 스스로 무너졌다. 일본과 싸운 바가 없다. 그러면 강제 병합이라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완전히 역사 인식을 잘못 갖고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결국 뭐 우리나라 발전은 일본 덕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막 나가게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못된 식민사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책임자라면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응이 더 웃겨요. 지금 보니까 기사 보니까 사과를 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 태도도요. 네. 권성동 의원이 김재남 위원장한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혀를 깨물고. 예. 그때 옆에서 들으셨어요? 그건 아니고 보도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는 안 물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국감 잘 치러주시고요. 네. 잘 치러주시고, 네. 곧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일찍부터 퇴근 정체가 길어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먼저 목감 부근으로 정체고요. 더 가서는 서해대교 부근 1,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서평택 일대로 극심한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이미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정체만 10km나 되고요. 더 가서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다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되는데 일찍 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문산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북고양 부근 2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일대 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 옥포 분기점 부근에서는 작업을 했었던 만큼 이 일대로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추부 부근의 정체도 작업 여파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두 의원님 어디 계세요? 지금 전남 나주에 한국전력공사하고 네. 한수원 등 에너지 기업들 국정감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박성준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 국감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산자위는 워낙 산중위는 다루는 기관이 많아서 네. 뭐 거의 매일 밤을 셉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이번 달까지는 매우 고생하실 것 같은데 힘을 내 주십시오. 국민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북한이 연일 이렇게 또 미사일을 쏘네요. 핵 위협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위협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 한마디씩 합니다. 자, 핵으로 절대 얻을 거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계속 얘기하는데 한미일 안보협력 바탕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영두 의원님. 지금 이번 사태는 좀 심각합니다. 지금 이 북한이 저수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SLBM을. 네. 지금 우리의 전력 체제는 북한은 핵미사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미사일이 없죠. 핵을 개발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냐면은 만일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은 미리 그 핵미사일을 쏘지 못하도록 선제 타격. 예, 그게 이제 킬체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북한이 이걸 피하려고 SLBM을 개발해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미 연합 군사 전력, 정보 전력으로 잠수함조차도 지금 추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잠수함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타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북한에 뭐 여러 군데 수백 군데 있는 저수지에서 쏘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킬체인, 그래서 북한이 핵미사일 쏘아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는 동맹국이나 또 이웃 국가에게 큰 타격을 주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북한의 이 우리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도발이기 때문에 그 북한의 위협이 그만큼 현실화되고 노골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미일이 그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서 한미일 모두가 다 지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장 지난번 실험은
일본 열도를 넘어서 북태평양을 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제 미국 본토까지 나갈 정도의 핵 미사일 전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정보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로 휴전선 인근에서의 정보자산 또 미국의 석보 위성, 우리 위성 또 일본의 뭐 초계기 위성 무슨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한 채의 오체가 있어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심각한 핵미사일 도발 위협. 더구나 북한은 이제 핵미사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판단하는 시점에 쏠 수 있다라고 자기들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고 우리가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국제적으로 NPT를 해서 예. 핵 북한으로 지금 비핵화를 하라고 하는 마당에 우리가 또 저 핵무장을 하기는 어렵죠. 더구나 일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최선의 방어를 위한 기동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준 의원님. 뭐 이제 미사일 위기라든가 뭐 핵실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어져 왔던 한미 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우리가 이제 국방비가 지금 한 올해 57조인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것 같아요. 네. 2022년에 한 55조 정도 됐고 내년에 이제 57조까지 되는데 네. 우리가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국방비를 그렇게 투입해 왔던 겁니다. 예. 그리고 한미 동맹의 굳건한 동맹 체제가 유지가 됐던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 도발이라고 하는 경우에 상정을 해서 이 동맹을 이제 군사 협조 체제를 넘어서 동맹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본의 안보 협력을 정당화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하는 논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한국의 대응 모습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여기 지금 최영두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세계 전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탈냉전 이후에 이제 단극 체제 하에서는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미국이 중국이 성장하고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역의 균형 전략을 세웁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전장기구를 세계 경찰로서 모든 걸 관장한다라고 하는 미국의 논리가 이제 바뀌는 거죠. 세계 전략이 어떻게 바뀌냐면 역의 균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동에는 이란이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대응을 시켜서 균형을 맞추겠다. 아시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미국은 대중국 포위 전략과 대중국 견제 정책을 만든 거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내세워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역의 균형 전략입니다. 예. 그런데 일본은 또 어떤 전략이 있냐면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정상국가 보통국가해서 군사 대국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대전략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일본과 미국의 대전략하에서 이 아시아 특히 한반도가 일본의 대전략하에서 군사 지도에 의해서 좌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한국이 일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 지금 전략의 움직임들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체제를 넘어서 동맹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본에게 모든 걸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동해상에서 일본군이 와서 훈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한반도에 일본이 들어와서 군대가 자유돼. 그러니까 지금 김태호 안보실장은 논문에 그 일본 자유대의 진입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방비와 우리의 굳건한 안보를 통해서 하나가 뭐냐면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3941님께서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들깨 무섭다고 호랑이를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꼴입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 굉장히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최영두 의원님. 자,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만든 기본 원인은 북한입니다. 우선에 메가더 정부는 당시 메가더 사령부는 일본을 완전히 전범국가를 해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평화헌법을 만들었고 그것이 전후 일본의 그 온건한 평화국가가 되는 기초였는데 그걸 무너뜨린 사람이 김일성의 남침이었습니다. 6.25 남침을 하면서 갑자기 일본 열도가 이제 그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또 6.25에서 북한을 패퇴시키기 위한 중공을 패퇴시키기 위한 전쟁기지가 되면서 일본이 경제 부흥도 하고 그 평화헌법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메가더가 평화법 만들었습니다만 철저한 일본의 그 전쟁 범죄 척결이 일시 중단되는 그런 걸 만든 원인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그리고 일본은 지금 우리 한국과도 국교를 맺었지만
일본과도 국교를 맺기 위해서 그것도 김대중 대통령 때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본 총리가 북일 간에 수교 노력을 했었죠. 네. 근데 그때 찬물을 끼얹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핵미사일을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일본 12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우리 온건했던 평화주의자들이 정치적 여론을 지금 많이 못 얻고 강경원이 득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북한의 지독한 도발, 끊임없는 도발 이 문제입니다. 이 도발 때문에 지금 일본 내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국내에서 터무니없이 죽창간이 뭐니 해서 혐일 감정, 거길 반일하면서 실제로 아무 대책도 없는 이런 반일무리로 국내 정치에 과거에 우리 식민지 시대의 그런 그 감정을 동원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지금 오히려 혐한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역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일본도 선거를 하는 국가고요. 특히 여기서 그리고 박 의원님이 말씀을 좀 하시는데 한미 동맹은 있고 미일 동맹이 있지만 한미일 동맹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반성을 하고 좀 더 신뢰가 쌓아야 될 문제지 지금 한일 동맹을 하기에는 너무 이런 단계적 문제는 공동의 현존하는 위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고 우리가 서울과 한반도가 전체가 북한 핵미사일에 지금 언제나 노출됐지 위험에 처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자꾸 이렇게 선동질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저는 민주당이요. 과거 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를 수입하고 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겠습니까? 바로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도 또 동북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평화를 확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제발 좀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시절에 그 정신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민주당은 틈만 나면 반일 선동만 하는데 왜 지금 임박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아니 저는 우리가 박정희 지금 얘기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얘기했잖아요. 아니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한미동맹 굳건한 체제를 갖춰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미 군사 협력체 연합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제 얘기도 좀 하고요.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라고 했습니까? 제 얘기 좀 하고요. 그런 전략적인 걸 생각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철통 방어태세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이고 일본 동해 훈련하고 한반도에 자유대 진입할 가능성까지 열어놓겠다. 이런 것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왜 어디서 그렇게 아니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근데 이거 왜곡입니까? 바이든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 북한의 위협을 좀 직시합시다.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봐서 진정한 한일 협력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이루는 틀을 만들겠다는 그 원대한 정신을 좀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동해입니까? 거기가. 독도보다 훨씬 멀고 일본령에 가까운 쪽에 공해상에서 일어난 훈련인데 어떻게 여기 동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동해는 맞지 않나요? 동해는 맞죠. 맞는데 그것이 공해입니다. 공해고. 아니 최영도 의원님 왜 그러세요? 독도로부터.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최영도 의원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울릉도하고 우리 한반도 사이에서 들어오고 훈련하는. 알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동해는 맞는데. 이건 좀 분명히 해야 돼. 알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돼. 아니 잠깐만요. 최영도 의원님. 저는 독도나 이 동해에 일본의 우길기가 일본의 국기죠. 우길기가 나부끼면서 바다로 들어오는 걸 저는 우리 국민이 허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영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보십시오. 동해도 일부는 일본령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제주도 남방에서 했어요. 네. 그런 역사적 사실도 좀 아셔야죠. 네. 제주도 남방에서 했습니다. 네. 우길기는 전범기고요. 일장기인데. 네. 자, 0388님께서 미사일을 민간이 사는 곳에 낙탄시킨 정부가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수 왜냐하면은 미사일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훈련 없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백령도에서 K9을 빼가지고 육지에서 훈련하는 나라입니까? 우리는 남북한 지금 합의시킨다고. 아니 보수가 원래 이제 안보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제가 처음 얘기했죠. 국방비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
일본까지 뭘 끌어들입니까? 한미동맹 굳건하게 해서 북한에 대응하면 되는 거죠. 우리 국방력 세계적인 수준이고 자주 국방 가능하죠, 최영도 의원님? 자, 지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킬체인, 한미 간의 킬체인을 가지고 북한, 우리 핵미사일이 없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은 핵미사일을 쏘는 움직임을 간파해서 30분 전쯤에 간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할 여력이 생기고 미리 발사 전에 혹은 고공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걸 무력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북한이 은밀한 방식으로 열차에서 쏘더니 이게 자꾸 이동하면서 쏘니까. 저수지에서 쐈어요, 이번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초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미국의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트럼프 그 책을 쓰면서 제일 첫물에 넣은 게 뭔지 압니까? 트럼프가 한미 FTA를 없애는 메모를 딱 책상에 두었더래요. 그런데 당시에 경제자문위원이 그걸 보고서 그걸 살짝 없앴다고 합니다. 왜 없앴느냐? 미군도 이게 주둔한 이유는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한국 한반도에 있으면 그걸 수초 내에 감지를 합니다. 그러나 알래스카에 있으면 몇 분이나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속도에 따라서요. 1초가 중요한데 그래서 빈틈없는 공조가 중요한 겁니다. 최영도 의원님은 그 위험 그러니까 이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조그마한 정보라도 더 모아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한일 간의 군사 정보도 교류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강주영님께서 북핵 위협에 도 국방비는 삭감하는 현 정부 말과 행동이 따로인 거 아닌가요? 왜 그래요? 얘기하는데 국방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한 건 아니죠. 국방 예산이 그럼요. 예산을 일부분들은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전략을 보면 북한 고립화 전략을 하고 실제 이제 결국은 이제 북한 강경정 때 대결 긴장 국면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북한이 대결 강경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군사 안보에 대한 부분도 강화하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정치 외교력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윤석열 정부는 실제 외교력이 없는 거예요. 외교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토도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토 유럽의 힘까지 빌리고 가는 것이고. 외교가 안 보이는 거죠. 정치 외교에 대한 그 전체적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모든 걸 일본을 왜 끌어들이려고 하냐 이거예요. 일본을 왜 끌어들여? 일본하고 일본 가까운 바다에서 같이 한미리 미사일 같은 걸 할 수 있는 연락 훈련을 한 것일 뿐이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얘기한 건 뭐니까 일본을 끌어들이는 자주국방 얘기하는 보수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잘 알으셔야죠. 자주국방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방비 그렇게 우리가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친일. 일본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자주국방 하겠다는 걸 보수 정권이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할게요. 핵미사일을 개발하면 딱 그 균형이 이루어지겠지만 한반도 전체가 위태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 무장을 하지 않으면서 핵 무장한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예비적인 수단을 많이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저수지 그 SLBM이 지금 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탐지 불가능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하다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조선은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 일본 조선과 전쟁 안 했다. 이 발언이 아니죠. 이 글을 SNS에 이렇게 꼭꼭 눌러 썼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영도 의원님?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모르겠어요. 왜 또 부정하세요? 최영도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도 의원님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이건 잘못됐다. 우리가 역사의식이 잘못됐다. 강하게 얘기를 해야죠. 지금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또 일본의 극우 세력의 강경한 원인에는 북한의 극단적 대결주의, 김씨 왕조의 세습 왕조들의 잘못된 선택. 자, 오늘 우리 한전에 왔습니다. 우리도 사실 자주국방을 위해서 핵무기를 잠깐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근데 국제적 압력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국으로 성장했고. 아니, 최영도 의원님. 북한에게 이걸 좀 알려주고 싶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며 또 동북아 평화며 이런 걸 하는 그 북한의 원조적 책임이 가장 큰 거예요. 최영도 의원님 이거는 잠시만요. 제가 말씀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최영도 의원님. 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옹호하는 발언입니다. 이거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한의 극단주의와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왜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런 잘못된 발언을 북한의 극단주의라든가 무슨 미사일 도발하고 연결시켜 설명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한번 덧붙이고 싶어요. 남한선생이라는 김훈수생 글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외적의 침범에서 맞서기에는 너무나 무력하고 초라했으면서 안에서는
남한산성 안에서는 정말 독사와 같이 무섭게 싸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내부 사정을 보십시오. 우리 내부 사정을. 지금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고도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뭐 하시는 짓입니까 이게. 아니 지금 우리끼리는 독사처럼 정말로 그렇게 말싸움하는 데 능합니다. 갑자기 죽창가 또 나올 판인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국방이라는 것은 우리 외부에 우리 단결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네. 내부의 국론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은 전쟁을 하지도 못하고 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 얘기 꼭 한번 해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억나는 게 대통령 출마 선언하면서 매연 윤봉길 기념관 앞에서 합니다. 윤봉길 기념관에서 했죠. 매연 윤봉길 기념관. 아마 매연 윤봉길 선생님이 25세 세상을 돌아가셨을 거예요. 20대 중반에 가셨습니다. 2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장부 출가 생부라는 얘기예요. 네. 장부가 뜻을 품고 집을 나서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제 침략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네. 이 윤봉길 의사가 이 얘기 듣고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우리가 얘기하면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의 역사인식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아니 저는 이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그 요지의 맥락은 보십시오. 예. 김훈이 남한산택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 현존하고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별로 주목하지 않고 지금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언제 우리가 일본군을 우리 한국에 끌어들입니까? 예?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달리 지금 무슨 일본의 우리 한반도 침략의 역사를 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최영도 의원님.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기자 출신 최영도 의원님께 기자 출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글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일본과 조선 우리 독립군들은 광복군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요.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집어삼켰죠. 또 왜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맞설 전략이는 계속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보 농민들이 싸우고 전주에서 떴죠. 근데 싸웠죠. 싸웠죠. 그리고 기주관 독립투쟁을 했죠. 지금 독립투쟁했죠. 무장투쟁했죠. 그런데 이는 말하자면은 우리가 일본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만큼 당시에 그래서 고종이 그렇게 미국과의 수교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저렇게 호시탐탐하죠. 중국도 정말 위안스카에서 보듯이 그렇게 오만하죠. 일본은 위협적이죠. 그런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정말 무력하게 당하고 말았는데. 최영도 의원님, 이번에 미국에 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일본에 구려외교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려외교입니까? 구려외교죠. 문재인 정부 시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지금 발언을 보면 그냥 말실수가 아니라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라는 내용을 보면 일본의 침략을 정말로 세상에 그게 말이라고 지금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선의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 우리 식민지로 삼았던 그 원죄를 부인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 이런 발언은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민의 보수 안에서도 지금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자. 비판은 달게 받아야겠죠. 저도 비판하겠습니다. 비판하는데 쓸데없이. 그렇죠. 최영도는 비판합니다. 이거 논란 만든 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보의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어요. 안보 제발 북한. 민주당 좀 김대중 오부 정신 돌아가서 정말 진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런데 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이제 이런 대결 긴장 국면이 계속 지속됐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외국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신용평가가 더 떨어지고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위기관리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최영도 의원님 지금 이 하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국정 운영에 대한 것을 보고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정치 외교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사 안보적 우리가 하이 폴리티스 로우 폴리티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야 윤석열 정부가 되는 거지 한쪽으로만 너무 가니까 이게 외교력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박 의원님과 한 말씀만 더 동의합니다. 그 때문에 뭐냐면은 국제 투자자들이나 우리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개방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투자, 국제적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경우가 국제적인 신뢰를 얻겠습니까? 여기서 거대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만 비판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지 않고 경계심을 별로 보이지 않고 반면에
그게 한 척이 있을 테고 다른 한 척은 어쨌거나 여야가 힘을 똘똘 뭉쳤고 그다음에 일본까지도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같이 경계하면서 힘을 합치는 모습이 오히려 한반도에 대한 신뢰 안보의 신뢰를 높이겠습니까? 예. 어느 쪽이 더 그 외국인 투자자와 국제사회의 신뢰가 안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겠습니까? 자, 국제사회의 신뢰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좀 야가 계속해서 치열하게 붙고 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재명 말실수 대표님 좀 이거. 진정하셔야 됩니다. 네. 예. 누구요? 이재명 대표. 왜 또 지금 아니 잠깐 왜 물타기 계속 들어가세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데 왜 이재명 당대표 꼭 이상하게 좀 국민의힘에 놀리는 아니 꼭 뭐 물타기 들어가려고 그래요. 물타기 들어가려고. 아니 정정당당하게 좀 정치를 하세요. 전공법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 사과하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매원 윤봉길 장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항일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생각했는데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자, 박성준 의원님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최영도 의원님 그러니까 이 결국 이 논란 이 모든 논란의 잘못은 이재명 대표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그대 야당 대표로서 좀 지도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이 문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시오. 대통령 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정말 한반도 평화와 또 우리 공동 번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의원님. 정말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당이 누굽니까? 그 대통령이 집권당이 누구고요? 지금 집권 아니 꼭 그 남 탓하지 말고 남탓을 왜 남 탓해요? 그대 야당이 우리가 아니 지금 집권 여당은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에 맞서려고 하는데 그래서 대비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이래야겠습니까? 자, 어제 권성동 의원 그리고 정진석도 비대위원장 계속해서 설화가 이어지는데 빨리 논란을 좀 정리하고 국제적으로 또 이렇게 신뢰를 얻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말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네, 최영도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결국 잘못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하는 최영도 의원님 얘기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0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나는 왜 아빠가 없어요? 아빠 얼굴이 보고 싶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10살 동현이가 친척들을 만나면 늘 하는 질문입니다. 이혼 후 따로 살게 된 아빠는 언젠가부터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갑작스레 가장이 된 엄마는 갑상선 수술 후유증으로 성취하는 몸이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합니다. 독거노인 관리사로 일하면서 식당의 설거지와 배달 업무,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중단했던 동현이의 지적장애 치료를 다시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동현이와 엄마가 희망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모레까지 날씨 변화가 거의 없겠습니다. 고기압권 내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간 대기 불안정으로 변화 무쌍했던 날씨가 이젠 하늘 모습 위주로 평온을 되찾았지만 기온은 내리막길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도 16.4도로 평년보다 5.3도가 낮아 낮에도 쌀쌀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겨울적인 가을 느낌 체감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산지 등 저온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고요. 또 어제 강수로 인해서 산행시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는 매우 짙은 안개에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질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깔릴 걸로 보입니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은 가시거리가 더 급변하니까 감소운행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 7도, 대관령 0도, 전주 6도의 아침 기온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21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을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한미일 3국의 동해 합동훈련을 거듭 비판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20원 넘게 올라 1,43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증시는 개장부터 큰 폭으로 하락해 오늘 코스피는 2,2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응해 시기별 대응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공적연금 개혁 등의 논의도 진행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미사일 폭격을 감행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정부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 시점에서는 대사관 철수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C'est une chanson qui nous ressemble.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가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무도록 몰랐네. 가을입니다. 몸도 시리고 마음도 시리고 내 마음 들어줄 사람 없고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럴 때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가을 남자 추남, 그리고 가을 마음 추심. 추남 그리고 추심. 가을날 가을 남자 김재동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가을하면 김재동이죠. 아, 당연하죠. 네, 별일 없으시죠, 다들? 네, 예, 별일이 없어야 됩니다. 네, 예. 추남, 네, 김재동 씨 지난번에는 그렇습니다. 반려견 타니와 함께 왔는데 타니가 그렇게 또 그렇게 조숙한 면을 가만히 있었죠. 네. 지금까지 역대 출연한 출연자 중에 가장 점잖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출연료를 주지 않았어요, 타니에게. 네. 집에 가서, 타니는 집에 가면 말하거든요. 네. 집에 가서 저한테 서운하다고 그랬어요.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앞으로는 간식 2개 정도 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 돌리고 앉았더라고. 예. 네, 강아지들은 정면으로 쳐다보는 건 싸우자는 걸로 인식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잘 쳐다보다가 등을 돌리더라고요. 네, 오래 쳐다보는 건 싸우자는 걸로 인식해서 네. 평화주의자거든요, 우리 네. 타니가. 네, 싸우기 싫다 이런 거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저요? 많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 말고. 설마 뉴스에 나오는 예, 손님으로 나왔는데. 네. 예. 가을 뉴스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저 그런 얘기 하려고 여기 나온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7542님께서 김재동 씨 나온다고 해가지고 라디오 빌려서 듣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야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김재동님 기대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네. 잘 빌리셨어요. 네. 잘 빌리셨습니다. 자, 가을. 저 좀 심하게 탔잖아요. 가을. 네. 김재동 씨는 어떻습니까? 가을 타죠. 타죠. 네, 오는 건 다 타야 됩니다. 네, 여름도 네. 타고. 그럼요. 겨울도 타고 넘어가야죠. 네. 이 봄은 약간 기온이 올라가면서 네. 만물이 소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도 같이 올라가고요. 기온도 약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봄은 싱숭생숭하면서 연애의 계절이고요. 예. 가을은 환절기이지만 기온이 약간 내려갑니다. 약간 쌀쌀해지죠. 그래서 짐승이나 원시인들은 그때부터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환절기지만. 그래서 가을에는 네. 약간 우울합니다. 그러니까요. 우울하고요. 외로움이 나도 그래. 심해집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럼요. 저도 그렇죠. 자, 외로움 네. 전문가, 고독 전문가. 전문가죠. 네, 고독 전문가. 외로움 전문가, 고독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영국과 일본에 제가 알기로는 고독부 장관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어요. 영국에 있어요. 일본도 만들었습니까? 예. 영국은 이제 영어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글날이 얼마 전에 영국에 있는 거니까 네. 영국식 영어니까요. 네. The Ministry of Loneliness라고 고독부 장관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본 말은 못 하잖아요. 안 하죠. 네, 안 하죠. 절대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일본은 안 합니다. 네, 절대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로 또 가려고 하는지 알겠는데 아니요. 하지 마세요. 네.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예. 그런 건 저의 영역이 아니고요. 네.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독에 좀 집중해주고 네. 함께 공감해주고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행정부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굉장히 유한이 됐어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정부에서 우리의 고독을 우리의 외로움을 이렇게 관리해 준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 외로워지는 사람 많잖아요. 네, 저희 정부에서 고독까지 관리한다는 아니지만 네. 그만큼 고독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이제 되겠죠. 네. 예, 제 고독까지는 관리 안 해도 알겠습니다. 됩니다만. 고독 정도는 고독 쪽에는 또 박사학위를 말하는 거는 박사학위 바로 유지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고독부가 생긴다면 네. 장관은 저죠. 그렇죠. 네,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요. 청문회는 바로 통과할 겁니다. 이견 여야 없어요.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요. 자, 네. 여러분도 네네. 고민 있어요 하는 분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사소한 것 괜찮습니다. 연애 고민 상담 이거는 김재동이 최고입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보내시면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네. 혼자 사는 네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애 고민이 있을 때 늘 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상담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님, 수녀님, 스님 그리고 무당분들 네.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한테 주로 상담해요. 법사님도. 예. 그래서 이게 상담이라는 게 해결책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야기하면서 또 풀려지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듣는 거죠. 네. 또 오해하셔가지고 제가 해결책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듣기 박사학위 논문은까지 쓰지는 않았지만 듣기 박사 김재동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따뜻한 커피도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 짧은 문자 긴 문자의 기준은 뭡니까? 몇 글자입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고 늘 궁금했어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라는데 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80자가 짧은 거. 80자 안쪽이. 야, 80자도 꽤 긴데. 길죠. 앞으로 이런 것들도 그냥 이런 게 궁금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사소한 거. 가을 특집 추남 그리고 추심.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피루피님께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제동님 나오실 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다시 듣기로 밤에 들으면서 킥킥하느라 잠 못 잤어요. 애정 상담 전문이라고 하셔서 고민 사연 보냅니다. 제 남자친구가 12살 어려요. 아이고야. 예. 신체 나이가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요즘 이렇게 늙어가면 이 남자친구와 언제까지 함께 있을지 슬퍼져요. 사귄 지 이번 한글날이 4년 되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만나온 거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좀 걱정합니다. 막상 헤어져도 괜찮아, 자유롭게 혼자여도 괜찮아 하다가 이렇게 오래 사귄 건 처음이거든요. 사랑하지만 널 보낼 거야 이런 마음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좀 더 자존감이 세면 좋겠지만 사랑엔 자존감이 잘 안 먹혀요. 어떻게 해요? 사랑 전문가 제동님.
어떤 마음을 가져도 네. 이게 사랑한 상대가 있는 경기 아닙니까? 네. 이분이 좋다는데 12살 연하면 어떻고 12살 연상이면 어떻고 상대가 있는 경기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날아가 버릴까.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거 걱정하다가 언제 살아요. 날아가면 또 날아갔을 때 생각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12살이 어리대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으니까 남자친구도 이유가 있으니까 슈피리프님을 만나고 있겠지. 그렇죠. 그러다가 그 이유가 다 했다면 그건 꼭 뭐 늙고 지금 사연에 쓰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 자기는 나이 안 먹나? 네. 괜찮아요. 그렇죠. 뭐 어때요? 상관없어요. 12살 15살 차이 별로 나중에. 네. 주로 이제 헐리우드 기사나 이런 걸 좀 주로 많이 읽으세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20살, 25살 아주 흔하거든요. 네. 그리고 김재동 씨 지나가다 보면 초등학생하고 아주 얘기 잘 통해요. 정신연령도 비슷하고. 그럼요. 그리고 뭐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가 안 통하고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네. 슈피리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그런데 자존감이 잘 안 먹힌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는 있죠. 가을이라 그래요. 가을이라서. 네, 내년 봄 돼봐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다니까요. 또 다시 샘솟을까요? 당연하죠. 봄까지만 좀 기다려봅시다. 2730님께서 이건 조금 화나는데 이거는 조금 언론 중재위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김재동 씨가 연애 상담이란요. 푸하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이시니까요. 네. 본인의 자유죠. 뭐든지 웃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욕이 섞이지 않는 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대한민국이죠. 네, 그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우리 헌법 몇 조더라? 그런 것까지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헌법에 보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몇 조더라 이렇게 하세요? 알겠어요. 하도 아는 척한다 그래가지고 21조일 거예요. 네. 네. 조경진님께서 제동님 다이어트 해야 합니까? 날씨도 추워지는데 하기 싫어요 얘기합니다. 네.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 하시면 돼요. 우린 늘 그렇잖아요. 먹는 건 오늘까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렇게 살면 되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은 내일로 미룹시다. 뭐 그렇게 내일 할 일까지. 김성실님께서 청고마비라고 하는데 저는 왜 살이 찔까요? 배부른데 자꾸 뭘 먹고 있는데 해결 방법 없나요? 뭔가 좀 허전하신가 보다. 네. 그렇죠. 뭔가 좀 저도 들어오기 전에 율무차 2잔하고 과자 있는 거 엄청 먹었어요. 저도 그래요. 다 그래요. 가을에 그렇습니까? 다 그렇다니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 먹어도 돼요. 가을엔 심지어 뱀들도 풀을 많이 먹습니다. 왜요? 이제 좀 있으면 겨울잠 자야 되잖아요. 동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도 실제로 그 한강에 나가보면 강아지 산책시키거나 이럴 때 뱀들 많이 나와요. 도로쪽으로.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짧은 양말 말고 긴 양말 신으셔야 되고요. 항상 가을에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심지어 자연의 섭리입니다. 가을에 좀 먹어 두셔야 돼요. 가을에 먹어 두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이거 고민거리 아니라니까요. 고민 아닙니까? 먹읍시다. 그럼 이건 고민입니까? 뭐요? 3706님께서 혼자 있어서 외롭다고요. 둘인데 더 외로울 때는 어떨까요? 결혼한 지 25년인데 갈수록 살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릅니다. 안 살아봐서. 같이 안 살아봐서 몰라요. 결혼해서 사신 분이 알지 않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이 맘 제가 잘 알아요. 아닙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저는 그 둘이 살 때 외로움 같은 거는 잘 모르겠고요. 가끔 우리 탄이하고 둘이 사니까 연탄이랑 둘이 사니까 탄이하고 살면서 저의 외로움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은 탄이도 저하고 살면서 외로움 같은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애가 보면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럼요. 강아지도 가을 타요. 다른 사연들 제가 좀 읽을까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민은 말씀하시는 그 순간 좀 풀리거든요. 그래 말해야 됩니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래서 아주 가볍게 얘기하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고민의 해결이 아니고 그냥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고민을 풀어보자는 것이지 제 이야기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이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생각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주진우 씨는 굉장히 좋죠. 저 나와서. 그럼요. 별로 할 일도 없고. 이제 저는 가만히 듣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할 테니까 쉬세요. 0211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6년 전이었나요? 딱 이 가을쯤에 예전 남친을 만났었는데 이렇게 가을 향기 날 때마다 예전 남친이 떠오릅니다.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주지 않았고 어리고 철없다며 무시하던 나쁜 남자였는데 그 사람이랑 손잡고 걸었던 동교동 그 언덕이 왜 자꾸 생각날까요? 다시 사귈 생각은 진짜 없는데 심지어 지금 현 남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꿈에도 가끔 나와요. 도대체 저의 마음은 뭘까요? 정확하죠.
이건 제가 확실히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동교동 언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동교동 그 언덕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 언덕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동교동 그 언덕을 좋아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가서 혼자 걸으셔도 되고요. 지금 남친하고 가서 걸으시면서 난 이 언덕이 그렇게 좋더라.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제 마음은 뭘까요? 그냥 동교동 언덕이 좋은 거죠, 뭐. 그 생각이 나시는 거고요. 아, 동교동 언덕 진짜 좋거든요. 아이, 당연하죠. 그리고 경주에 가보면요. 그 교복을 입고 네. 술 드시고 춤추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네. 교복 입고요. 네. 그래서 가까이 가보잖아요. 네. 학생들이 아니고요. 네. 한 40, 50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네. 예전 수학여행 추억을 떠올리면서 교복을 대여를 해요. 예. 그래서 그 교복을 입고 추억의 수학여행 그래가지고 네. 막 술을 드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재밌겠냐고요. 아무도 술 먹는데 재지도 안 하는데. 그죠? 한두 시간 하다 끝나요. 네. 그냥 다만 입어보고 싶은 거죠. 주진우 씨. 네. 지금 중고등학교 때 생각 가끔 나요, 안 나요? 나죠. 나죠. 초등학교 때 생각 가끔 나요, 안 나요? 나죠. 초등학교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딱히 그렇게. 딱히. 그러나 중고등학교 때 가끔 좋아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끔 들 때 있잖아요. 들죠. 그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교실로 앉으면 어떨까요? 안 가죠. 동교도 그 언덕과 그 남친이 그겁니다. 네. 가끔 돌아가고 싶어요. 가끔.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예? 손잡고 걸어봐요. 안 되지. 그리고 어차피 다시 돌아갈 일 없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생각나는 거 죄 아니라고요. 네. 생각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뭘까요? 그냥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0165님 경주 예. 사는데요. 교복 대여하고 술 먹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팩트는 역사적 고증을 또. 제가 또 경주 역사기행에 지금 그 역사 해설사 이러면 또 무슨 또 역사 공부하고 있어요. 역사를 이제 저희 김재동 국교동 회원분들하고 같이 네. 하면서 제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태종 모혈왕릉부터 김유신 장군의 제매정, 네. 그다음에 문무왕릉까지 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경주 진짜 좋습니다. 경주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경주 경주에 돈 내는 곳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예. 딱 들어가다 보면 큰 거 뭐 하나 서 있잖아요. 큰 조형물 네. 생각나십니까? 예. 돈 내는데 거기. 네. 뭔지 아시죠? 예. 약간 로마 투구 같이 생긴 거. 아무튼 구멍 나 있는 거 있잖아요. 로마 투구 같이 생긴 크게 이제 경주의 상징인데 그게 이제 그 황룡사의 침입니다. 처음 그 황룡사를 조각했던 그것만 알고 들어가셔도 경주 딱 들어갈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제 멋있습니다. 직업을 또 그쪽으로 가야죠. 네. 예. 재밌어요. 네, 김재동님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외모 비법이. 라디오인데 이게 나갑니까? 네. 어디 나갑니까? 보이는 라디오예요. 다 알면서. 아니 없는데? 다 보고 있어요. 사방이. 아니 없어졌는데 예전에 이렇게 보는 게 있었잖아요. 정면에 보고 있잖아요. 정면에 딴 거 나오는데요? 6시 내고에 나오는데. 그렇죠. 화면은 다른데 나와요. 우리는 여기 안에서는 못 보게 돼 있어서 저는 아닌 줄 알고. 네. 누구 몇 번입니까? 몇 번이? 이동 카메라로 다 지금 찍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자가 몇 번입니까? 사적대 아니고요. 지금요? 문자는 지금 지나갔어요. 그래요? 네. 빨리 지나갑니까? 네. 그분한테는 선물을 하나 좀 보내드립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 KBS가 알아서 하시겠죠. 그 정도는 알아서 하시겠죠. 알겠어요. 다음 사연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연 보시겠대요. 오랜만에 방송 나오니까 아주 좋네요. 좋습니다. 얼마 만에 방송인지 모르겠네. 네. KBS에서 연예대상을 타셨던가요? 제가 데뷔하자 최연소, 최연소 최단 기간 제가 KBS 연예대상을 탔습니다. 몇 년도였어요? 여기에서 제 기억으로 연예대상 한 건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여기에서 여기 별관의 공개, KBS 홀 거기에서 사전 MC 그러니까 그 방송 시작 전에 사회를 보는 관객들을 웃기는 걸로 제가 그게 시작이 됐죠. 알겠어요. 거기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제 고향입니다 여기가. 네. 자, 7560님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동님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면요. 제대로 된 연애라고는 10년 전 딱 해본 게 다인 30살 여잔데요. 이게 무슨 인연인지 절친 결혼식에 그 남자가 신랑 친구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읽는데도 발음이 워낙 정확하니까 귀에 정말 잘 들리죠. 제가 이래요. 내 인생에 남자 복은 없구나 하며 살았는데 먹는 복은 있었는지 10년간 30kg이 제가 찐 상태입니다. 10년간 30kg요? 괜찮아요. 죽어도 살찐 모습은 보여주기 싫은데요. 결혼식은 가야 하고 살찐 모습은 보여주기 싫고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식은 올해 12월입니다. 2달 남았어요. 자,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kg 찐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죄 아니고요. 범죄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먹고 네. 또 본인이 그런 모습이 된 건데 네. 그리고 본인이 그런 모습이든 이런 모습이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한테 상처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살을 빼고 싶으면 빼면 되고 유지하고 싶으시면 유지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남자친구 전에 본 남자친구 그러니까 연애를 한번 해본 남자친구가 12월 달에 만나는데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빼시고 싶으면 빼시면 되고요. 안 빼시고 가신다면 그냥 가신다면 몰라봐요. 그래서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몰라볼까요? 전혀 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알아보면 내가 네.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쪽 사정인 거지 뭐. 네. 그래서 저는 7560님이 을이 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가시고 싶으시면 가고 예. 안 가시고 싶으시면 안 가면 되고 그리고 살도 빼시면 되고 빼고 싶으시면 빼도 되고 안 빼시고 싶으면 안 빼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살이 찌고 빠졌다 해서 못 알아본다는 게 아니고 10년 전이면 지금 만나도 가물가물해요. 그런가요? 당연하죠. 7560님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가슴이 설렐 수 있는데 그분은 또 기억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볍게 그 사람이 만나서 알아보면 좋은 거잖아요. 나한테도 좀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럼 그때 얘기를 해보면 되고 안 알아보면 그런 인간 뭐하러 봐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날 못 알아보는데 그런 인간한테 다시 마음 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간단하죠. 좋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야 됩니다. 7560님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남한테 상처 준 것도 아닙니다. 막말이나 비속어 그리고 역사 왜곡으로 뭐 상처 준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제가 손님으로 나왔을 때는 네. 제발 그 정치 언저리에 아니요, 가는 그런 얘기를 얘기 아니라니까요. 하지 마요. 상처 준 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네? 이 방송을 네. 제가 왜 해보고 싶냐 하면 딴 게 아니고 제가 요즘 중고등학교 강연을 이제 그 요청 받아가지고 네. 다니는데요. 많이 다녔잖아요, 요청 받아서. 예전부터. 네, 그 중고등학교 강연은 원래 이제 그 다 예전부터도 그냥 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 법정 출연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시는데 어쨌든 중고등학교를 다녀요. 다니는데 제가 왜 방송을 가끔 해보고 싶냐 하면 딴 거 없어요. 그 아이들이 방송에 나오면 조금 더 집중을 해줘요. 그래서 가끔 저 게스트나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그거 얼굴 알리는 거 네. 또는 목소리 요즘 아이들이 잘 모르거든요. 물론 잘 몰라도 제가 잘할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 주위에서 정치의 정자도 꺼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꺼내지 마세요. 네, 전혀 아시겠죠? 저희는 뭐 정치인 얘기 지금도 가끔 교장 선생님들 몇 분이 정치적이라고 못 오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이들하고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제가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유성환님께서 누구는 뭐 할 얘기 없어서 안 하는 줄 아세요? 자, 유성환님께서 제동 오빠 오늘따라 더 잘생겨 보여요. 제 눈이 안 좋아진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잘생겨 보이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네. 얼굴이 이렇게 좀 오래 있다가 탁 보면 눈에 익어요. 그래요? 네, 그럼요. 설악산이나 관악산이나 북한산도 한 1, 2년 만에 쓱 맑은 날에 보면 괜찮고요. 좋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름이 뭐라 그러셨죠? 유성환님께서. 성화님. 네. 성화님 오늘 기분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요. 그런 날은 뭘 봐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화님 기분 좋은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쳐야 될 때가 되면 마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하세요. 계속 하세요. 네, 그 고민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483 하나님께서 제 고민은 너무 작고 일반적인 것이라서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리자면 세상 어떤 사람의 고민도 작은 거 없고요. 그리고 세상 고민 다 일반적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다 고만고만한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직장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죠. 네. 어떻게 하면 쉬는 날을 알차고 재밌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재테크할 수 있을까 등등. 네. 뉴스를 보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내가 고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는 고민과 나 똑같네. 나보다 훨씬 잘 배우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내가 고민해서 무엇하나 하는 고민과 괜히 내 마음만 상하는 건 아닌지 하는 고민 등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83만원님 정확하게 저하고 똑같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지만 고민하게 되고요. 네, 내가 사는 곳이니까 나보다 훨씬 잘 배우신 분들이 하고 있는데 내가 고민해서 못하나. 근데 이 잘 배운 사람들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 다 잘 배웠다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는 483 하나님이 저는 잘 배우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멈칫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멈칫하는 게 저는 4831님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쉬는 날 잘 쉬려면 사실은 안정적으로 재테크할 수 있을까 이런 뉴스 안 보셔야죠. 뭐. 근데 네. 자꾸 그런 마음이 들게 하잖아요. 네. 이런 건 이제 복지제도나 그만합시다. 자, 4831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다음은 4651님 빈집 증후군 잘 자라 품에서 떠난 자식들이 대견하면서도 잘 지낼지 노심초사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제 주진우 씨도 조금 있으면 느끼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지금 벌써 뭐 걱정이죠. 우리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키우셨겠죠. 네. 아이고 아직은 신랑과 둘만 남은 공간과 시간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힘들어요. 먼저 겪은 선배님들의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아직 주진우 씨도 선배님은 아니니까 네. 사령관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랑과 둘만 남은 공간과 시간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힘들다. 네. 혼자 남은 공간과 시간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지금부터 쭉 얘기해 드릴까요? 정말로? 눈물 나서 안 돼. 그거는 사람이 절대 안 아무도 됩니다. 없는 곳에서 그건 안 됩니다. 한글날 집에서 혼자 나란 말씀이 딩기에게 달아 문자와 서로 사마티 아니할세 이거를 혼자 이렇게 그래도 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자인데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혼자 이야기할 때 그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큰지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요. 그 뜨개질 절대 안 됩니다. 탄이 지금 4살이에요. 탄이 지금 4살입니다. 얘는 지금 군대 갈 생각도 없고요. 계속 집에 있어요. 말을 걸어도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 공간과 시간을 얘기해 드려요? 예? 같이 잘 사셨잖아요. 자식들과. 그리고 자식들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집으로. 엄마 아빠 다시 좀 같이 살아야 되겠어.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네. 저는 잘 모르니 그냥 제 마음을 얘기해 드렸어요. 네. 사실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나중에 선배님들이 문자로 오면 안내해 드리고요. 네. 저는 그냥 혼자 사는 빈자리 네. 큰 자리. 제가 지금 시간이 제가 얼핏 봐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얼마나 오래간만에 말을 하니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창밖에서도 듣죠. 예? 이 안에서도 듣죠. 이러니까 전국에서도 다 듣죠. 이 정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서 누가 내 말에 귀 기울여 준다는 것이 이렇게 참 좋은 일입니다. 네. 예? 참 좋은 일이에요. 남편이 있잖아요. 뜨개질할 때 실과 바늘이 들어주고 예. 있잖아요. 뜨개질할 때 이제 실과 바늘은 제가 지금 이제 저는 그거 지금 안뜨기 겉뜨기 네. 해가지고 교차뜨기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할 때 이제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저한테 또 치유의 시간이기도 하죠. 예. 하여튼 둘이 사는 분들 부럽다는 얘기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돌아온 자식이 품에서 떠난 자식이 다시 돌아온다. 이거는 좀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죠. 적정하시면 얘기하세요. 오늘 저녁에 네. 진우하고 저하고 둘이 갈게요. 네. 예, 아마 우리 나이보다 조금 더 어리지 않겠어요? 아유 자식 3일만 있어 보세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마음이 안 든다는 게 아니고 네. 또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네. 또 가을이니까 네. 이런 허전한 마음 드실 수 있죠. 위로가 충분히. 돼요. 저희가 3일 동안 간다. 아우 끔찍하네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러나 네. 충분히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다. 정말로. 박민호 씨가 아주 짧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박민호 님이. 해외에서 근무하는데 가족 보고 싶어서 일 그만두고 싶어요. 예.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제 생각입니다. 일을 그만두고 국내에서 가족을 보고 계세요. 해외에 나가시고 싶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고 싶죠. 요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해외에서 근무하니까 가족이 보고 싶으신 거죠. 이 마음 들 수 있고요. 그러나 또 가족이 보고 싶을 때는 해외로 나가고 싶고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네, 가족이 그렇죠,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툭툭툭툭 치시는 걸로 봐서 마칠 때가 됐나요? 아니 아직 남았어요. 계속 좀 또 상담해 주세요. 자, 다른 거 봅시다. 네. 다른 걸 뭘 해볼까요 이번에는? 헬레나 소정님께서 예. 근무 시간과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7시까지 주진우 라이브 듣고 저녁 먹고 러닝합니다. 근데 제가 한눈 파는 그 시간, 집중하는 그 시간 꼬맹이가 게임을 아주 리얼하게 합니다. 안 하게 하거나 줄일 방법 없을까요? 물어봅니다.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꼬맹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이가 하고 싫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뭐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하기 싫잖아요. 네. 보통은 그 게임을 시간을 정해놓고 자유 시간을 줍니다. 네. 오늘 1시간만 해. 네.
1시간 반 만에. 네. 저는 그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어나 수학을 집에서 전면 금지하고요. 네. 공부를 전면 금지하고 네. 집에서는 무조건 핸드폰만 들게 있게 하고요. 네. 밥 먹는 시간에도 밥을 먹으면서도 무조건 게임을 하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요. 굉장히 그 따기 어려운 아이템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아이템을 오늘 내로 따라고 요구하고요. 예. 그리고 조금만 한눈을 팔거나 목을 스트레칭을 해도 계속 게임하라고 요구하고요. 네. 옆집 아이는 18시간씩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조금이라도 책을 보거나 또는 방을 걸어 다니거나 스트레칭을 할 때 네. 절대 안 된다. 게임해라. 네. 게임해야 된다. 영어 공부해야 모든 됩니다. 것은 안 된다. 영어는 안 된다. 수학은요? 수학도 안 된다. 수학을 네가 왜 하니? 네. 피타고라스가 다 해놓은 정리를 네가 왜 정리하니? 네. 삼각형의 높이는 그린 사람 보고 구하라 그래. 절대로 안 돼. 라고 얘기하며 네. 게임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게임 학원 같은 데를 보내고요. 네. 동네 형, 누나, 언니, 동생들 또는 모아서 네. 집에서도 무조건 게임만 하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게임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네. 마구 야단쳐야 합니다. 아, 그래요? 마구. 그러면 아이는 서서히 게임을 그만두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숨어서 영어와 수학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숨어서 하는 건 능률이 올라요. 그런가요? 어느 순간 일주일 후에 문득 아이가 식탁 앞에서 갑자기 Mommy, can I have breakfast?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너 뭐야? 그거 영어 하지 말라 그랬지? 영어 공부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서 영어 공부했어? 그럼 아이가 울면서 얘기할 거예요. 네. 엄마 영어가 너무 하고 싶었어. 숨어서 했더니 나도 모르게 미안해. 게임해! 그러면 다시 아이가 영어를 접고 다시 게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아이가 없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굳이 여쭤보셨으니까 네. 안 하게 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좀 역으로 한번 가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 이게 웃기는 것이고 웃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과장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한 줄 한 줄 이런 거 빼내가지고 네. 기사로 쓰면 또 이상하게 될 수 있어가지고 풍자에 대해서는 우리 웃으면서 제가 네. 웃으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예. 조현수님께서 이거 맞아요. 고3 때요. 1년 내내 게임을 하다가 군대 가서 선임이 자기 캐릭터 키우라고 시키니까 꼴도 보기도 싫어졌습니다. 억지로 자기 캐릭터 키우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 고역입니다. 여러분 설악산, 금강산, 예? 네. 그다음에 저 삼각산, 그다음에 설악산, 양포, 휘웅각, 오색 이렇게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네. 거기 진짜 혼자 올라가가지고 단풍 보면은 난리 납니다. 만경대 이런데요. 네. 근데 거기를 누가 산 위에 뭘 놓고 나왔네. 저거 가서 어이 김과장 너 좀 갔다 오지? 그걸 거기 걸어 올라가. 그리고 군장 메고 만약에 거기서 훈련한다고 생각. 억지로 하는 건 다 힘들어요. 네. 네. 그 선임 캐릭터 끼우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네. 이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때 재밌는 거예요. 네. 네, 그럼요.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아주 좋네요. 네, 보세요. 전국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7773님께서 나도 집에 가서 게임 해야 되는데. 네. 네. 제동님, 예? 남들이 말할 땐 괜찮은데요. 남편이랑 이야기하면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 좀 화를 좀 덜 낼 수 있을까요? 남편을 남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요? 네, 남들하고 나 이야기할 때는 화가 안 난다면서요. 그래요? 왜냐하면 남한테는 기대가 없거든요. 네. 길거리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다음에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네. 그다음에 남에게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아무런 공감 의식이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함부로 버스나 지하철이나 열차에서 다리를 뻗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남에게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제가 주진우 씨하고도 사실 이렇게 친구로 있지만 제가 주진우한테 큰 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좋은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네, 당신이 나한테 뭘 해주겠어요. 근데 기대가 크면 클수록 사실 그러니까 남편을 또 사랑한다는 증거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가끔씩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해놓고 남편이 집에 딱 들어오면 저거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유 그래도 남인데 그래도 남인데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네. 알았어. 저 남인데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 참 잘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남으로 생각하고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네, 그럼요. 하루 이틀 정도. 고마운 게 많죠. 그리고 결혼 안 했다고 생각하시고 연애 초기에 완전 처음으로 남으로 만났을 거 아니에요 남편을. 네. 그때 그 인간으로 한번 보시면 가끔 조금 또 설렐 수도 있고요. 네. 그냥 그러면 어떨까? 왜냐하면 남한테는 화가 안 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전 집에서 화낼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좀 가끔씩
상표는 얘기하면 안 되죠. 요건 괜찮잖아요. 네. 쿠에게 화가 아니네요. 네, 쿠. 네. 제 여자친구인데요. 쿠 애칭인데요. 네. 보온을 증기를 배출합니다 하면 지금 증기를 배출하면 어떡해? 옆에 있었잖아. 뜨겁단 말이야. 왜 지금 증기를 배출해? 그리고 그런 얘기에 가끔씩 밥솥 손잡이를 제대로 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네가 하면 안 돼? 다 내가 해줘야 돼? 아우 정말 못 살아. 손 많이 가네. 손 많이 가네. 아우 된장찌개 잘 끓입니다, 김재동 씨. 그럼요. 아우 좋습니다. 1분입니다. 예. 1840님께서요. 네. 얼마 전에 꿈속에서 박보검하고 데이트를 했는데요. 네. 꿈속에서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네. 이건 그냥 제가 젊은 날에 제가 그리운 걸까요? 물어봅니다. 개꿈이에요. 다음 사연요. 네, 개꿈이에요. 그냥 개꿈이에요. 네. 그냥 박보검 씨가 나온 개꿈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됐어요. 네. 그리고 박보검 씨가 꿈에 나온 것만 해도 어디예요? 네. 그럼요. 5565님께서 그럼요. 진짜 좋네. 생각해보니까 꿈에 그럼요. 나왔으면 좋네.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저는 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주로 나오거든요. 너무 부럽다고 요거님. 그러니까요. 네네. 아우, 네. 네네. 저도 1840. 비슷한데 맞습니다. 네. 그 좋은 꿈입니다. 네. 5565님께서 저는 현재 나이가 80입니다. 네. 저는 아직도 50여 년 전에 사랑하던 여인 때문에 가끔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낭만적이죠. 마지막 소원은 그 여인이 세상 떠난 후에 그 여인의 무덤이라도 한번 찾아가기라도 하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잘못된 사랑일까요? 아니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네. 지금 그 성함이 5565님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따라갑니다. 제가 아마 80대에서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에.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리운 사람이 있는 게 그게 왜 이상해요. 네. 그리운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 한 세상 살다가 떠났을 때 그 사람이 묻혀 있는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데요.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좀 찾아보심이 어떤지 좀 생각합니다. 가정이 있으실 가능성이 있겠죠. 네? 가정이 있으실 그리고 아마 지금 무덤이라도 찾아보시겠다 싶으신 거 보면 어디 사시는 정도는 아시지 않을까요? 근데 이 가을에 너무 그냥 우리가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너무 그냥 가슴 절절해지는 사연 아니에요? 네. 좋아요. 네. 그럼. 네. 가을 타는 마음, 외로운 마음 좀 이겨낼 방법은 없습니까? 이기려면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까? 네, 그래서 가을 탄다 그러잖아요. 좀 이겨줘요. 가을에 맞서지 않고 가을 탄다는 건 타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가을에 안 쓸쓸하면 언제 쓸쓸할 거예요. 아니 여름에도 쓸쓸하고 겨울에도 쓸쓸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쓸쓸하다니까요. 여름하고 그 봄에는 그 여름하고 봄 말고 가을에 쓸쓸하게 진짜 좋잖아요. 쓸쓸하게 진짜 좋고 가을에 곡식들이 다 익어가고요. 예. 네? 벼도 고개를 숙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 같으면 우리가 전부 다 농경민족, 그 기마민족의 후예이기도 하고 곡식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제 다 거두어 놓고 이 기마민족도 지금은 날이 굉장히 추울 때는 천막에서 좀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쓸쓸해지는 거예요. 이때 쓸쓸해져서 겨울에 불 쬐고 봄이 싹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가슴 속에서 불같은 또 사랑의 불꽃도 일어나고요. 네. 사람은 또 괜찮아지고요. 세상 살펴보면 쓸모없는 거 없으니까요. 그리고 쓸쓸함 없었으면 이 좋은 노래들 다 언제 나왔겠어요? 다 그때 나오지. 우리 좋은 노래들 다 봐요. 네. 다 쓸쓸하고요. 다 헤어졌고요. 다 그리워하고요. 네. 그 앞에 가고요. 노래 우리 좋아하는 노래 중에 혹시 우리 서로 사랑해서 너무 잘 됐네. 이런 노래 잘 없어요. 닐리리 만보. 그런 거 잘 없어요. 그런 거 이렇게 막 있지. 네.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가을에 이렇게 이 수많은 발라드들, 명곡들 이 쓸쓸함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술은 다 여기서. 그런 게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쓸쓸함을 예찬합니다. 네. 예. 쓸쓸해. 곽은혜님이 진짜요? 너무 눈물 나요. 저요. 예. 김재동님요. 완전히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김재동님 너무 좋아요. 제가 경품으로 김재동 드릴게요. 네, 이 가을에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네. 예, 가을에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네. 재동 씨 너무 반가워요.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방송 그렇죠. 좀 많이 나와주세요. 0396님께서 내보내줘요. 네. 제발. 네, 언제든지 오세요. 얘기합니다. 1325님. 한 달에 한 번은 아니요. 격주 매주 왔으면 좋겠어요. 얘기합니다. 예. 지금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강연이 지금 25개 정도 잡혀 있는데 그리고 꼭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그리고 지금 그 기업체 그다음에 돈이 있는 단체에서도
중고등학교 가격으로 해주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엄청 많이 받아요. 네. 돈 있는 데서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학생들 아이들만 무료로 한단 말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거 지금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다 소화하지 못해서 올해까지 지금 한 25개 정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25개 있는데요. 25개 강연이면 예. 김재동 씨 여유가 좀 있습니다. 한 번은 더 오셔야 되겠네. 지금 전부 다 지금 멀어요. 지방인지 알아요. 포항, 여수 혼자서 10시간. 그럼 운전 한번 해줘요. 그럼 내가 올게요. 내가 한번 해줄게요. 네. 갑시다. 네. 김재동 씨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 김재동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얼렁뚱땅 섭외를 하고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오고 싶을 때 오고 대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원하시면 좋아하시면 네. 또 와야죠. 알겠습니다. 예, 또 올게요. 김재동 씨와 함께했습니다. 대신 일체의 정치적인 얘기 안 하죠.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안 가죠. 일체의 정치적인 얘기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네. 네? 무슨 풍자 그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일본 발언 논란이라든지 안 했잖아요. 예? 네? 전혀 한 적이 없잖아요. 조선의 내분이 일어나서 망했다느니 이런 얘기를 제가 있는 데서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알았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한테 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시면 제가 오겠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예. 김재동과 함께했습니다. 추남 그리고 추심. 네. 제목은 괜찮나요? 추심은 약간 쫓기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목 바꿔야 되겠다. 예. 추심은 약간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네. 예, 마음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심하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재동 씨 감사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을 마음껏 쓸쓸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1시간 사이 정체는 더 길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한남에서 서초 사이와 더 가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영남권 70물류 부근에서는 4차로와 갓길을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외관 부근부터 5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졌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를 지나 일산 방면으로 먼저 성남에서 성남요금소 사이와 송파에서 서안암 부근, 다시 광암터널에서 구리 남양주요금소까지 정체고요. 이후 노고산 1터널 1,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2개 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성수대교부터 시작되고요. 사고 구간을 지나서도 가양대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분당 쪽으로 수서 차량기지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청년의 포부와 패기로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하자. 청년의 시선 MZ세대가 말합니다. 요즘 정치. 2030 청년 정치인 어벤져스 정벤져스 함께합니다. 본인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권지웅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대위원장의 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거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태? 잘못하다가 그 윤리위에서 19시에 출석하라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조금 이거 뭔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셔도 얘기가 아니죠. 그 SNS에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친일 프레임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전 말려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또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저는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냥 실수로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네. 반박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건 국민 감정이라든지 당원의 감정을 거스를 수 있는 발언들이다. 저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에서 명백하게 저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리 회부될 문제고 사과해라 얘기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시민사관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단순히 어떤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에 의하면
한국은 그냥 스스로 식민지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36년 동안 막 일본 순사에게 직결 처분받고 막 태형으로 맞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탈당하고 위안부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일본에 의해서 그렇게 있었던 그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며칠 전에 말씀하셨던 그 우길기 발언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잘못된 프레임이었다고 생각하고 한미일 어떤 군사훈련, 연합훈련이 어떤 필요성, 본질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쓸데없이 이런 발언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그런 거 다 어떤 북한 핵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미일의 어떤 훈련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나 어떤 이야기들이 쏙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민사관이라든지 이런 발언에 지금 오늘 하루 언론의 이슈가 장식된 것 같아서 여당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지금 비상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이제 한미일 군사훈련 관련해서 사실 그것을 친일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했고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조부가 사실 친일 행적이 있었다고 네, 의혹을 받고 있죠.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 아버님도 친일 청산법을 반대했던 이력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맥락이라면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난 36년간 어떤 한국이 어떤 근대화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폭력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일본이 사실 조선이랑 전쟁한 적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그게 어떻게 뭐 지금 한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그 우리나라 그 당시 국민들께서 의병으로도 일본의 그렇죠. 국권 침탈을 반대하기 위해서 광복군은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정말 피와 목숨 피땀 흘려가지고 지킨 이 나라 물론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은 명백히 잘못한 사안이고요. 여당이 대변이라든지 비대위원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수라는 사람들이 이게 민족을 그리고 국민을 이렇게 배반하는 얘기를 한다니 그런데 그냥 보수당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이런 목소리가 더 나와야죠. 이건 부적절했다. 민족 감정 이게 어떻게 민족을 지키는 이게 보수당에서 할 소리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또 힘 있는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은 별 얘기 안 합니다. 말씀 못하죠. 이제는 저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총선 공천 권한을 갖고 있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네. 자칫 여기서 잘못 얘기하고 눈 밖에 나는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 공천권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신이나 이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죠. 급격히 보수당이 이렇게 좀 얼어붙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초에 일본에서 교과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위안부란 표현 그리고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없어지기로 했어요. 예?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존재했던 역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지금 대표로 있는 비대위원장이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사 문제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것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조정해야 될 것이 한가득인데 아예 입장 자체가 과거의 어떤 진실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한미일 군사훈련 관련한 이야기가 전혀 다른 데로 튀었고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되게 위기적 상황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비상 상황이니까요. 네. 지금은 비상 상황이고요. 당권 경쟁은 시작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누가 대표가 되냐 그리고 다음 공천권 그것 때문에 급격히 얼어붙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 오늘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에 이제 비판을 유승민 전 의원께서 하셨죠. 했죠. 근데 유승민 전 의원께서 비판을 하면 당 일각에서 이렇게 뭐 배신자라느니 총질한다라든지 이런 비판들도 많이 하시는데 비아냥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람들께서 비판과 비난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 되라고 정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잘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당의 지도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잘 되게끔 그리고 또 정말 잘하면 누구보다도 더 진심 어리게 기뻐하실 사람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여기서 색깔이나 이런 걸 또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되고요. 글쎄요, 많은 당원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르겠습니다. 유성민 전 의원께서 전당대회 출마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김용태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국민들은 정당에서 어떤 사고가 난 것 그 자체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정당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를 저는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식민지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을 당대표격인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두고 아무런 어떤 당내 분란이나 비판이 없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죽은 정당이구나라고 이해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미 발언은 진행되었지만 이것을 비판해서 조정하는 그러니까 사과에 이르기까지 하는 역할이 진행된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신뢰는 여전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상식적인 반응을 유승민 전 의원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유승민 전 의원을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는 모습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 당에서 살아남을 수 없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1041님 지금 공천 때문에 입 다물고 있다는 뜻인가요? 입에 쌀 넣으려고 얘기하고요. 서울바람 혜리님 그나마 김용태 씨는 합리적이네 얘기하면 청년 정치인들은 그나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김용태 최고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당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권 경쟁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누가 유리합니까? 글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유승민 후보,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사방에서 지금 견제구를 던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았을 때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견제구를 좀 날리는 것 같고요. 오늘 관련해서 김기현 전 대표님이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뭐 설전을 주고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당대표, 향후 당대표는 차기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김기현 전 네.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기현 전 대표답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당대표가 잘하면 다음 차기 대통령 선거에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구나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김기현 전 의원께서 지금 좀 조급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폭넓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되게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대선이 바로 코앞에 있어서 그 대선을 사실 관리해야 될 당대표를 뽑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 당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걸로 하자. 우리 암묵적으로라도.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대표 잘 마치고 나서도 대선은 한 2년 정도 더 남아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안철수 의원을 견제한답시고 견제구를 던졌는데 저는 좀 헛발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숙고의 시간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을 결정하기 수 있는 시간이나 어떤 결정의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 뭐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항고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뭐 확정된 기사 같지는 않고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권을 두고 이렇게 당권 주자들이 싸우면 싸울수록 국감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좀 나옵니다. 또 특별히 국민의힘 여당 지지자층에서 지금 한동훈 하는 것 같은데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전 저는 우리 당원 국민의힘 당원분들께서 한동훈 장관을 향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가진 어떤 능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유능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바라보는 그런 지향점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는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근데 국감에서 보면 너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주고받고 각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 듯한 느낌이 받아요. 절대 안 져, 절대 못 져. 네. 계속 얘기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좀 져줄 필요도 있고 굳이 법무장관이지 여당과 야당과의 싸움이 아니니까요. 여기에서는 좀 장관께서 더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더 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 한동훈 장관의 말투에 약간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화하다 보면 좀 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그 순간의 짐이지 전체로 보면 되려 이길 때도 있는데. 그렇죠. 지는 게 꼭 지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말꼬리를 예를 들면 어떤 한 의원이 이 자료 되게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거 구글링하면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국감장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저는 약간 이번에 이제 국감이 진행되면서 한동훈 장관의 실력이나 이런 게 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면이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 질의를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사실 대답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전 질의를 안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하죠? 요즘 국회의원은 누가 사전 질의를 줍니까? 여당 의원이면 몰라도 야당 의원 누구도 사전 질의를 주지 않습니다. 여당도 잘 안 줄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답변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국감 끝나기 전에 답변 드릴게요.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끝까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비슷한 또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제가 장학 퀴즈 합니까? 하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숫자를 기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어떤 맥락으로 사실 질의했던 의원은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법무장관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숫자 틀려도 사실 나중에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의 핵심이라기보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장관께서 발언하는 것을 보니까 특정 의원들한테만 유독 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원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질의한 건 이탄희 의원과 권인숙 의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또 하나 더는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분리로 민생 수사를 못한다고 계속 주장하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분리는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경찰은 여전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모르지 않을 텐데, 검찰주의자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국회를 공격하려고 그리고 야당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막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당대표 출마 설도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설은 나옵니다. 네, 그 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당대표, 아까 계속 당대표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당대표는 정말 정치인들 중에서도 정말 유능한 정치인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니, 지금 정치가 실종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당대표로 출마하고 실제로 된다고 하면 또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행이 또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로서는 유능했지만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율을 보면 형편없다는 거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좋은 정치력을 보여주고 정치를 잘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도 미래가 좀 열리고 같이 가지 않을까 했는데 꼭 같이 가는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크라우드 펀딩 해가지고 출판하겠다, 이거 된다, 잘 팔린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5325님께서 큰 인물은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주는 인물입니다 얘기합니다. 국민 앞에서 말싸움 잘하는 것보다 국민을 이해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도 하는데요. 근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잘 못하니까 임기까지 지켜줄 필요 없다, 퇴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까? 뒤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원 공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누구요? 김용민 의원.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어쨌건 국민들이 선출한 지도자를 탄핵으로 계속 이렇게 파면시키는 거 전체적으로 어떤 이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늘 뽑을 때마다 또 탄핵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국민들께서 헌법의 근거에서 정통성 있고 정당성 있게 대통령께 5년의 임기를 부여하셨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통치 행위에 있어서 너무 야당에서는 이것을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헌정질서로 훼손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야당도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되려 이제 한 번 뽑으면 못 바꾸는 게 대통령이다 보니까 폐해가 지금 좀 크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대통령 중임제로 바꾸던 아니면 내각제로 바꾸면 총리는 바꿀 수 있어요. 예? 그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도적 변화를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개헌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정치권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개헌에 대한 고민, 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런 걸 다 폭넓게 해서 87 체제 이후에 더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요즘 정치 청년들한테 들어봤습니다. 김용태, 권지웅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